그 이제 영화 보기 전에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 영화를 보니까 왠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음. 그런 사랑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이유나 이런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뭐 당연히 내가 멜로 영화를 찍는다거나 영화의 일부가 멜로 영화 같아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전혀 없었어요. 당연히 이제 SF라는 장르 안에서 이제 뛰어노는 거였는데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주인공이 중요하잖아요. 예, 미키라는 주인공, 출력되는 사람, 이제 프린팅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죽구 프린팅되고 정말 극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가 가게 되는 외계 행성의 상황도 녹록치가 않고 또 마샬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독재자한테서 받는 정치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제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되게 가혹한데 이 미키라는, 그렇지만 이 미키라는 주인공을 제가 이번에 이렇게 파괴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제 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꽤나 가혹하게 다뤘던 편이라 약간 후회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특히 미키는 잘 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아까 나열했던 그 여러 가지 가혹하고 힘들고 극한 직업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친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부서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건 너무도 당연히 나샤 때문이라는 거죠. 나샤와의 사랑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영화의 어떤 핵심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뭐 무슨 칵테일 하듯이 뭐 사랑을 몇십 프로 넣겠다, 뭐 멜로 영화가 뭐 50%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전혀 아니라 미키라는 주인공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충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어요. 나샤도 너무나 중요하게 된 거고. 네. 미키에 대한 캐릭터 얘기는 많이 해주셨는데 나샤는 보고 나니까 약간의 비현실성이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완벽한, 어떻게 보면 좀 계급이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성이 이 미키라는 존재를 사랑하고 네. 그 대사 중에 그 엄청 기억나는 게 나 때문에 유일하게 이성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나오더라고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그리셨을까요? 그 캐릭터는? 그 나오미 배우가 서울에 와 있지만 그 배우라고도 처음에 이제 만나서 이제 시나리오 보내고 이제 이 영화 하기로 나서 이제 런던의 식당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 얘기와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무슨 비현실적인 그 이상적인 여성상 이런 거를 그리는 건 또 뭐 당신이나 나나 싫지 않냐, 뭐 어딘가 빈틈도 있어야 되고 인간다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그 옥시족폴 하는 씬이 있다. 에이틴이 왔을 때 보면 이제 이미 뭔가 온 방안이 막 어지럽혀져 있고 그렇게 완벽한 에이전트고 뭐 소방관이고 뭐 근데 왜 날 좋아해 주지? 뭐 되게 겸손하게 미키는 그런 식의 보이스오버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 친구는 또 한 번 이렇게 뭔가 유니폼을 탁 벗고 한 번 숨을 돌릴 때는 또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옥시조폴이라는 그 약간 뭐라 그럴까, 캘리포니아로 치면 합법화된 그것,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또 여전히 불법이지만 그 정도의 거는 이렇게 즐기면서 또 되게 릴렉스된 시간을 해롱해롱 거리면서 하고 그 두 미키를 앞에 놓고 하는 나샤의 행동을 보면 자기 너무 흥분된다 이러면서 막 되게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만 자기 중심은 확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보면 마지막에 좋은 젊은 정치인이 된 것 같은 모습으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도 그런 분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그런 좋은 모습으로 끝내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리고 왜 그런 사람이 미키를 사랑할까? 미키 너무 귀엽잖아요.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식당 씬을 보면 그들의 표정에서 이미 많은 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처음부터 약간 보호자 느낌이랄까? 엄마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게 또 판타지일 수도 있지만은 그 로버트 패틴슨한테 이렇게 먹을 거 주거든요. 이게 자기 식판에 있는 거 먹으라고. 그럼 미키가 또 그걸 먹어요. 먹는 걸 보면서 되게 흐뭇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약간 그때부터 관계의 느낌이, 그리고 미키는 충분히 보호 본능을 자극할 만한 친구고 또 그만큼 착한, 미키의 어리숙하고 착한 면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봤을 것 같아요. 나샤는.
그 마샬의 부인까지 합하면 약간 영화 속의 여성이라는 게 좀 더 파워 있게 그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바꾸실 때 네. 어떤 것들을 주안점에 두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길고 이제 오랜 여러 인터뷰 중에서 이제 한 번 정도는 그 도로시 캐릭터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올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마침 이번에 처음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여성 캐릭터 질문을 해주셔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도로시라는 인물 있잖아요. 안경 쓰고 그 과학팀에서 그 통역기 만들고. 통역기. 근데 그 불행히도 그녀의 상사가 좀 얼빵하니 문제가 있잖아요. 아르카리디라고 사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비루한 직장인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아르카디 밑에서 많은 고생을 함에도 그녀가 하는 역할들 그 되게 가혹한 시스템 휴먼 프린팅 시스템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미키를 보호해 주려고 애를 쓰는 인간적인 측면도 있고 또 통역기를 자기가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사실. 아르카디는 그리고 뭔 일만 있으면 무조건 도로시만 찾잖아요. 도로시 이러면서 주사도 지 혼자 잘 못 나가지고 퍼플 좋아할 때도 그러고 실제 그 팀을 굴러가게 만드는 중추는 도로시라고 생각해요. 아르카디는 이제 정치적인 일만 하는 거고 마샬 앞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도로시 캐릭터의 느낌이 되게 소중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많은 부분 그렇게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도로시 또 독재자 부인으로서의 이제 여성 캐릭터도 있는데 실제 현존하는 역사에 있었던 그런 토니 콜레트도 저에게 늘 주장하기를 저도 그건 인정하는 바인데 본인의 마샬에 대한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나샤만 사랑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샬 일파에 아니 우리도 물론 독재자인 건 인정하는데 우리도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자신의 남자가 죽었을 때 따라 죽은 거 아니냐 스토리상에. 이거 스포일링인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어쨌든 사랑 얘기하다가 그래서 자기의 찐 사랑을 인정해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나샤 그다음에 토니 콜레트 캐릭터 일파 그리고 도로시 또 카이 또 되게 현실적인 실용주의자의 모습이라고 누군가는 또 압축해서 말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실용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욕심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는 캐릭터고 카이라는 캐릭터는 자기가 얻는 건 당연히 얻어야 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런 게 그 캐릭터의 또 멋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샬한테도 순응할 땐 순응하지만 또 대들 땐 대들 줄 아는 사람이고 당신 내가 자궁으로 보이는 거야? 뭐 이런 대사를 날려서 그 적진 한복판에서 마샬 방 한복판에서 분위기를 완전히 싸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또 강단도 있고 그래서 되게 실용적인 철학을 가진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주요한 여성 캐릭터가 5명 정도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각기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휴먼 프린팅 얘기를 네. 여쭤보고 싶어요. 휴먼 프린팅이 사실은 똑같이 나와야 프린팅이라는 개념에 좀 더 가까운 게 아닌가. 근데 다르게 나온단 말이죠. 네. 거기에서 뭔가 인간적인 면이 또 생겨버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프린팅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어떤 얘기를 이 휴먼 프린팅으로 하고 싶으셨어요? 가장 최신 모델 프린터를 사도 예를 들어 거기에 우리가 PDF 파일을 7장짜리 PDF 문서를 출력을 한 10개 정도 하면 미세하게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요? 어디는 잉크나 레이저가 살짝 빗나가 있다거나 아무리 첨단 기술일지라도 오류나 에러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깜빡 실수를 했다거나 하면은 뭔가 문제가 터지는 건 영원히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이틴이 왜 그렇게 또라이가 이상한 애가 됐을까? 우리끼리는 그런 추측도 했죠. 영화 도입부에 보면은 그 머리 밑에 꽂는 그 라인 하나가 뜩 빠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동전 갖고 노는 애들한테 달려가다가 거기 실험실 직원이 발에 그 라인이 걸려갖고 뚝 빠지잖아요. 그런 거죠.
아무리 최첨단의 하이 테크놀로지도 그런 허무한 한순간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는 건데 그때 그 줄이 빠졌다가 한 3초 정도 빠져 있다가 다시 푹 꽂는데 거기서 미키 18의 어떤 오류 같은 것들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프린팅을 하고 기억을 다시 심어도 인간인데 사실 인간은 프린팅을 안 해도 저도 그렇고 사람들 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솔직히. 그냥 가까이서 본 나샤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키 3, 4, 5, 6, 7이 다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리프린팅을 안 했더라도 달랐을 거예요. 근데 18처럼 물론 극적으로 다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애초부터 휴먼과 프린팅은 너무나 안 어울리는 단어였던 거죠. 그래서 한데 어울려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만난 거라서 거기다가 이제 줄이 뽑히고 그런 오류까지 생긴 거니까 더더욱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우주에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앞서서 인터뷰하실 때 들었는데 우주선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데리고 꺼내어서 나오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도 촬영하고 또 각본 쓰시면서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바깥으로요? 네. 그 영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만 나오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일단 그 실제 추운 데서 찍었어요. 그 설원은 카딩턴이라는 런던 북쪽에 그 되게 거대한 옛날 경납고가 있어요. 비행기랑 비행선을 2차 대전 때 비행선 넣어놓고 한 곳인데 거기서 뭐 패틴슨 배트맨도 찍었었고 워너브로더스 영화들 많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거대한 경납고라서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거기 전체를 이제 소금 뭐 2,700톤인가 바닥에 소금을 깔고 찍은 거거든요. 하늘이나 배경 쪽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된 건데 배우들이랑 이제 거기 큰 차량 나오잖아요. 네. 그건 실제 만든 차량이거든요. 트랙터를 개조해서 그 차량이 지나가고 배우들이 밟고 다니는 데는 이제 실제 이 평원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거대한 엄청난 양의 소금을 깔고 이제 찍은 건데 찍은 게 이제 12월이었어요. 그 지역이 진짜 추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보시는 로버트 패틴슨이나 마크 러팔로의 그 입김은 진짜 입김이에요. CG가 아니라. 예. 그래서 그런 광활한 평원의 모습 이런 건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클라이막스의 그 압도적인 크리퍼들의 뭐 거의 군무에 가까운 그 모습을 위해서 아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내에 오래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가야 더 큰 임팩트가 해방감이 오잖아요.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거랑 약간 연결되는 것 같아서 영화관에 많이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많이 영화를 보고 영상을 보는데 이 영화를 영화관에 와서 봐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지점일까요? 거대한 설원과 아까 얘기한 군무 얘기도 했었지만 크리퍼들이 떼거지로 몰려 나와서 버리는 여지껏 본 적이 없는 희한한 어떤 그런 동물들의 압도적인 스펙타클이 저는 있다고 믿고요. 또 거기에 어울리는 되게 공들인 사운드 작업을 했어요. 이런 특히 이제 돌비 애트모스 이거 안 되나? 특정 업체를 하는 건가 어쨌든 근데 극장의 사운드, 극장의 되게 입체적인 사운드와 큰 화면으로 봤을 때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영화를 만드는 것이죠. 이 3차원적으로 모든 감각이 확장되는 그런 이미지와 사운드를 반드시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만든 것이기도 하고. 베를린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공개하신 다음에 좀 피드백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예상하신 거랑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이제 주변에서 막 보내줍니다. 뭐 좋은 리뷰가 나왔다고 링크도 보내주고 뭐 캡처한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뭐 요즘 그 되게 유행인데 이렇게 쓱 보고 딱 안 보는 거 인상만 받고 좋다고 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홍보 활동도 하고 이런 시점에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자세히 읽으면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서 무뎌지려고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게 다 지나가고 나서 시간적인 거리가 생긴 다음에 차분히 하나하나 짚어보면 리뷰, 그러니까 비평 중에 창작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자기가 뭘 했는지를 자기가 한 작업이 뭔지를 의외로 또 깨닫게 해주는 다른 사람의 눈에 의해서 그래서 좋은 비평가의 글들은 항상 읽어보려고 해요. 대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좀 잔인한 질문이지만 대중이 얼마나 좋아해 줄까?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좀 미키는 어떻게 보면 좀 전작보다 더 대중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관객들이 보러 와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 스스로는? 그 부분은 정말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또는 신도 잘 모르실 것 같아. 이쪽 영역은 정말 예측하기 힘든 영역인 것 같고 기생충 때도 야, 어떻게든 이거 제작비만 회수하면 좋겠다. 뭐 더 이상 바랄 게 있겠는가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2억 9천만 불 박스오피스 기록이 돼서 되게 그거를 스코어를 지켜보는 저도 되게 경이로웠고 물론 그런 일들은 인생에 자주 오는 일은 아니겠지만 늘 예측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흥행이란 세계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충실하자.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영화를.